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한 몸을 바쳐 평생을 살았는데 막상 꼬부랑 할머니가 되고 나니 옆에 남은 건 쓸쓸한 뿐이라네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내일 모레면 80이 되는 할머니입니다. 이 늙은이 인생에 누가 관심이 있을까 싶지만 아무래도 억울하고 쓸쓸한 마음을 이야기할 곳이 없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는 지난 세월 동안 가족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어릴 때는 지지리도 가난해서 어떻게든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이제와 이런 이야기하기 부끄럽지만 저는 학교 다닐 때 돈이 없어서 국민학교도 간신히 졸업했어요. 그러고는 곧장 3살 위의 언니를 따라 옷 만드는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할 줄 아는 게 뭐 있었겠어요. 그냥 언니들 옆에서 심부름을 하며 조수 노릇이나 했죠. 제 팔자가 이렇게 태어났으니 그냥 그러려니 해야 했어요. 그럴 만한 게 당시에 공장에서 같이 일하는 언니들한테 서름을 많이 당했어요. 너는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몸이라도 빠릿빠릿해야지. 애가 왜 이렇게 게으르고 굼뜨니? 옆에서 거슬리니까 괜히 알짱거리지 말고 꺼져. 언니들 사이에서 밀치고 욕먹는 건 일상이었고 제가 실수한 일이 아닌데도 툭하면 제가 실수한 거라고 이간질을 해서 반장 언니한테 혼나기도 했어요. 그때야 참고 버텨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당하고 욕먹어도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 가끔 힘들고 서러워서 같이 공장에 들어간 친언니한테 하소연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언니는 어린 동생이 안쓰럽지도 않은지 제 사소한 푸념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야,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죽겠어. 공장 다니는 게 다 그렇지. 그럼 뭐 돈 벌러 와서 호강할 줄 알았냐? 어차피 우린 시집 갈 때까지는 꾹 참고 다녀야 되는 거니까 괜히 징징거리지 말고 일이나 해. 내가 안 한대? 나도 너무 힘드니까 말할 데가 없어서 언니한테 말한 거지. 됐어. 괜히 그 언니들한테 미움받아봐야 일하는데 좋을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구박하면 구박 듣고 욕하면 욕 먹어.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제가 의지하고 기댈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자식이 6이나 있다 보니 낳고 키우는 것만으로도 버거워하셨고 형제들은 가난한 집안에서 어떻게든 끼니라도 때우겠다고 일찍이 사회에 나가 돈 버느라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도 없고 부모님께 어리광을 피워본 사람도 없었어요. 식구라고 매일 모여서 밥을 먹고 같이 자기는 하지만 서로를 위하고 보듬는 일은 전혀 없었어요. 6 형제 중에 딱 중간인 제가 어릴 때부터 귀에 딱지가 생기게 들었던 말이 참아라, 할 수 없다 였습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으니 할 수 없고 돈을 벌어야 하니 무조건 참아라 였습니다. 그래야 8 식구 산 입에 거미줄은 안 치고 사니까요. 제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하거나 꿈꿔서는 안 됐어요. 그냥 제 앞에 주어진 일을 참고 해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저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었다면 그건 바로 결혼이었어요. 제 위로 언니가 2이나 있었는데 그나마 언니들은 결혼하고 나서는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 가정을 만들고 엄마로서의 인생을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작게나마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부모님과 함께 사는 동안은 제 삶이라고는 없이 매일 일만 하며 살다 보니 하루하루가 너무 지긋지긋해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본 맞선에서 만난 남자와 곧바로 결혼을 했어요. 항상 결혼을 꿈꿨지만 정작 결혼하고 나니 결혼이 제 인생을 바꿔주지는 못하더군요. 결혼해서 가정을 갖는다는 건 또 다른 족쇄를 차는 것과 다르지 않았어요. 남편은 친정아버지보다 훨씬 더 고지식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시부모님은 친정어머니보다 훨씬 더 잔소리가 심하고 공장 언니들만큼이나 구박을 해댔어요. 제 결혼 생활은 제 인생의 또 다른 고난이었습니다. 특히나 남편과 함께 사는 게 고역이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일절 관심이 없었습니다. 선을 보고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 2달 남짓이었으니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했어요. 식을 올리고 나서야 얼굴을 자세히 처음 봤습니다. 식구들끼리 모여 밥을 먹거나 밤에 잘 때 빼고는 얼굴을 마주하지도 않았죠. 심지어 남편은 한방에서 자면서도 이불을 따로 쓰고 저를 어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결혼하자마자 시댁에 들어가 살았어요.
남편이 5남매 중에 장남이었거든요. 시댁은 동네에서 제일 큰 집이라 집이 으리으리하게 컸어요. 한 집에 살아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마주치기가 힘들다 보니 아침이면 남편이 어디서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아내인 저도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성격이 어디를 간다 뭘 한다 일절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저도 남편에게 먼저 불쑥 말을 걸기가 어려웠어요. 그런 와중에 시부모님은 왜 이렇게 무서운지 보기만 해도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특히나 시어머니는 저를 보기만 해도 잡아먹을 것처럼 무서운 눈빛으로 쏘아보시니 저는 시어머니 눈동자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애미 너는 공장에서 일한다는 애가 바느질 솜씨가 왜 이 모양이야? 일찍이 나가서 사회생활 했다길래 똘똘하고 야무진 줄 알아서 데려왔더니만 맏며느리라는 게 영 쓸모가 없네. 시어머니 말씀대로 국민학교 졸업하자마자 나가서 일하면서 동생들 건사하느라 안 해본 일이 없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릴 때나 언니들한테 구박을 좀 들었지 크면서는 그런 일 없었어요. 항상 똘똘하고 일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워낙 큰 살림을 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제가 하는 일이 다 못마땅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밥을 하든 빨래를 하든 뭘 해도 다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으면 하루라도 빨리 애 만들어서 대일을 생각부터 해. 네 남편이 네가 영 마음에 안 드는지 매일 밖으로만 도는데 그러다가 밖에서 덜컥 애라도 하나 만들어 오면 어쩌려고 그래?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너도 알지? 네가 친정에서 어떻게 살았건 이제 우리 집 귀신이니 아들 하나는 무조건 낳아야 돼. 아들 못 낳으면 넌 그대로 소박이야? 지금 시대야 절대 용납이 안 되는 말이지만 제가 살아온 시대에만 해도 시부모님이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어요. 더군다나 없는 집에서 시집온 저 같은 애는 며느리라고 대우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됐죠.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저는 대우가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시댁은 가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편을 소개했던 고모 말로는 동네에 웬만한 논이랑 밭은 다 남편네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 말이 맞기는 하더라고요. 시집와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시아버지는 동네에서 유지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 매일같이 손님들이 넘쳤어요. 그 많은 손님들을 접대하느라 며느리인 저는 손님상을 차리고 치우느라 하루도 쉴 날이 없었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공장에 나가서 일하는 게 낫겠다 싶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에게도 좋은 일이 생기기는 생겼어요. 저에게도 결혼한 지 3년 만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하면서 누구보다 아이를 기다린 만큼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제 인생을 통틀어 첫 아이가 생긴 걸 알았던 그날이 제 인생의 최고의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임신하기 전까지는 시댁에서 제 입지가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었는데 임신을 하고 나니 제 위치가 확 바뀌더군요. 우리 큰며느리야. 뱃속에 우리 장손 생각해서 발 하나하나 디딜 때마다 구름 위를 걷는다고 생각하고 사뿐사뿐 걸어라. 혹여나 나무 뿌리라도 잘못 밟아서 넓어지면 큰일 나니까. 시아버지는 혹여나 제가 어떻게 되기라도 할까봐 아주 귀하게 대해주셨어요. 살면서 그런 대접은 처음 받다 보니 좋기는 하더군요. 물론 시어머니는 그 모습마저 탐탁지 않아 하셨지만요. 뱃속 손주가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는데 웬 유난을 떨어요. 그네 너 괜히 헛바람 들어서 누워만 있지 말고 좀 움직여. 임신했을 때 엄마가 부지런히 움직여야 뱃속 애가 머리가 좋아지는 거야. 저댄데 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또 어때? 애는 또 나오면 그만이지. 시아버지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게 성격이 참 시원시원하고 좋으셨어요. 남편이나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 생활이 힘든 와중에도 시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기분이 풀리고는 했습니다. 그것도 부부끼리 사이가 좋을 때나 말이지. 첫애도 3년이나 걸려서 만들었는데 둘째는 가질 수나 있으려나 몰라. 시어머니는 항상 저와 남편의 사이를 걱정하시면서도 구박은 저에게만 하셨어요.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고 무시하는 건 남편인데 남편에게는 한마디도 안 하시면서 아무 잘못 없는 며느리인 저만 매일 잡았습니다. 애미 너, 애 가진 것도 다 내 덕인 줄 알아. 내가 애는 무조건 조강지처한테 만들어야 한다고 네 남편한테 매일같이 잔소리한 덕분에 네가 임신한 거니까. 밖으로만 도는 남편이 혹여나 밖에서 애라도 만들어 올까봐 시어머니는 매일 전전긍긍 하셨습니다. 남편이 밖으로 도는 게 싫으시면 남편을 잡아도 혼내야지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올 때마다 시어머니는 괜히 저를 구박했어요. 시어머니의 말이 기분이 나빠도 저는 말 한마디 못하는 게 그 시대에는 그랬어요. 남편이 잘못하면 시댁에서는 그게 다 며느리 때문이라고 했거든요. 더군다나 시어머니는 툭하면 저를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못난 며느리 취급을 하셨습니다. 물론 시어머니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결혼하고 나서 지난 3년 동안 남편이 저와 잠자리에 든 게 손에 꼽히니까요. 한 번은 저도 자존심이 상해서 남편이 너무 미워 원망 섞인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 엄연히 당신 아내예요. 내가 어디 가서 박색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인물도 아닌데 사람 자존심 상하게 어이 부르면서 남처럼 굴어야겠어요? 저라고 남편이 뭐 좋아서 하는 소리겠어요. 이왕 부부로 만나서 가정을 이뤘으면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하는데 남편이라는 인간이 해만 뜨면 여기저기 다방이나 전전하고 다니니 아내인 저로서는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개차반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데도 제 말을 아예 듣지도 않았어요. 제가 싫다고 하는데도 아침이면 나가서 저녁 늦게나 돼서야 들어왔습니다. 거기다가 술까지 잔뜩 취해서 들어온 날이면 저에게 막말을 퍼붓기까지 했어요. 에이, 여자가 꽃처럼 새초롬하고 나긋나긋한 맛이라는 게 있어야지. 어디서 막미라다운 여자처럼 나무토막처럼 뿌긋뿌긋해가지고 남자가 집구석에 들어올 맛이 나겠어? 그나마 술이나 취해야 말이라도 하지 술 안 마신 날에는 아예 말도 안 걸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저는 점점 더 나무토막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시집와서 이 집 귀신이 되기로 했으니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집을 나갈 수도 없었죠. 제 입장에서는 참고 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개차반이든 시어머니가 구박하든 이미 아이까지 가진 마당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저야 참는 거 버티는 거에는 이골이 날 정도로 잘하는 일이니 이 정도는 평생 참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여기가 아니면 임신한 몸으로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요. 거기다가 제가 딴 생각을 할 수도 없는 게 시어머니는 제가 쉬는 꼴을 못 보셨어요. 만삭 때도 배가 남산만하게 나왔는데도 설거지며 마당 청소는 항상 저에게 시키셨습니다. 운동해야 애가 건강하다고요. 덕분에 저는 아이를 출산하던 날까지 마당을 쓸고 닦았습니다. 제 첫아이는 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딸이라는 이야기에 쯧쯧 혀를 차시고 방을 나가버리셨습니다. 첫 딸이 태어난 날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저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든 시어머니든 그냥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제가 공장에 다니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두 다 같은 상황에서 힘들게 일하면서도 옆에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 본인이 힘든 걸 옆에 사람에게 떠넘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함께 일하는 10년 동안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배운 게 되먹지 않은 인간들은 거르는 게 답이라는 겁니다. 남편이든 시어머니든 제가 고른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제 남은 인생을 그들과 함께하게 되어버린 거죠. 남편과 시어머니는 개념이 부족하고 기본 예의라고는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냥 제 마음속에 그렇게 낙인을 찍고 나니 오히려 저는 편했습니다. 오로지 제 품에 안겨서 입을 오물거리고 있는 제 아이만을 사랑하기로 했어요. 물론 마음은 그렇게 먹었어도 한 번씩 참지 못하고 마음이 뒤틀릴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남편의 고약한 말버릇이 저를 한계에 부딪히게 했어요. 어이, 내가 잠기 밝고 예민해서 옆에 사람이 부스럭거리면 잘 못 잔다고 했잖아. 시끄러우니까 애 데리고 나가서 자. 애가 새벽에 깨서 운다고 남편은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저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애가 새벽에 그럼 울지 웃어요? 아버지가 돼서 안아주지는 못할 망정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내 딸만 생각하기로 하고 남편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고 나니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애는 엄마가 키우는 거지 아버지가 안아주길 뭘 안아줘? 고추도 안 대고 태어난 게 뭐가 이쁘다고? 남편과는 애초에 말이라는 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친정아버지보다 더 말이 안 통했어요. 결국은 애가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남편과 아예 각방을 썼습니다. 제가 왜 저의 결혼 생활이 고난이라고 했는지 이제 좀 이해가 가시나요?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시녀 취급을 받으며 결혼 생활을 간신히 버텨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댁 귀신으로 그 집에서 30년을 버텼어요.
인간 말종 남편과 전화 보면 지랄하는 시어머니 사이에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제 나이 50대에 들어섰을 때 시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환갑을 맞이했을 때는 딸과 아들 둘 다 시집 장가를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저는 그 집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대궐 같은 집이 지긋지긋했어요. 어디를 가나 좋은 기억이라고는 없는 곳이다 보니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장가를 가자마자 저는 남편에게 말해서 그 집을 팔고 그 동네를 떠나고 싶다고 했어요. 조금 더 한적하고 조용한 곳으로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남편은 제 말대로 집을 팔았어요. 인간 말종 같던 남편도 나이가 들기는 들었는지 많이 변했습니다. 그럴만하죠. 그동안 본인이 저에게 한 짓이 있으니 늙어서 저에게 밥이라도 한 그릇 얻어먹으려면 앞으로 남은 인생은 저에게 참여하는 마음으로 살기로 했거든요. 집을 판 남편은 그 돈으로 제가 원하는 동네에 그림 같은 주택을 지어주었어요. 저와 남편은 남은 노후를 그곳에서 편안하게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떠나시면서 그 많은 재산을 남겨주신 덕분에 저와 남편의 노후는 일찍이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야 좀 내 인생도 피나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더군요. 이제 좀 살만하다 싶었더니 이제는 자식들이 말썽이었어요. 딸내미는 일찍이 독립했어요. 대학을 외지로 간 탓에 집을 얻어서 일찍 독립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취직하고 일찍 결혼해서 성인이 된 이후에는 같이 산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애가 워낙 독립적이고 부모한테 기대려고 하지 않아요. 서로 떨어져서 산 세월이 길다 보니 언제부터는 연락도 자주 안 하고 명절이나 생일에 만나고 그랬어요. 마음이야 혼자 사는 딸내미 자주 보러 가고 싶기도 하고 챙겨주고 싶기도 했지만 시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감옥 같은 집에서 매일 시녀노릇을 하고 사느라 딸 자식도 챙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사실 큰딸이 외지로 대학을 가겠다고 했을 때 남편이랑 시어머니 둘 다 반대했어요. 걔집애가 겁도 없이 어딜 혼자 산단 소리를 해? 인생 망하려고 작정했어? 어머니 내버려 두세요. 지가 나가서 알아서 살 자신 있나 보죠. 외지로 나가면 학비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해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은 딸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했는데도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외지로 나가는 건 무조건 안 된다고 반대만 했어요. 딸도 이미 우리 집 분위기를 다 알다 보니 더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언제나처럼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어요. 대학을 가든 집을 구하든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버지든 할머니든 지금처럼 저한테 관심 가지지 말고 신경도 쓰지 마세요. 아이고 전혀 말하는 것 좀 봐. 자기 어미한테서 보고 배운 게 없으니 저 모양 저 꼴이지. 저런 걸 나중에라도 어떤 남자가 데리고 가겠어? 그만 좀 하세요. 애가 어린애도 아니고 왜 자꾸만 기를 죽이세요. 소영아 괜찮으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가 다 알아서 도와줄게. 그때가 아마 처음으로 시어머니 앞에서 제가 딸 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전까지는 시어머니가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제 아이를 구박하고 무시해도 시어머니에게는 토를 달지도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저도 사는 게 지겹고 남편에게 질릴 대로 질리다 보니 세상 무서울 게 없더라고요. 제 첫 반항에 시어머니도 당황한 듯 보였지만 저도 이제는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해도 더는 저에게든 제 자식에게든 싫은 소리 하는 건 못 참겠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시아버지에게 가서 부탁을 드렸어요. 소영이가 외지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는데 남편이 등록금이랑 하숙집 구할 돈을 안 주려고 한다고요. 어려서부터 영화 만든다고 노래 부르던 애가 영화과에 합격했으면 잘했다고 축하를 해줘야지. 그 자식은 능력도 없는 게 왜 자식 학기를 막아? 걱정하지 말아라. 이 할아버지가 알아서 다 도와줄 테니까. 소영이 너는 대학 가서 공부만 해. 남편이라고 있어도 시아버지만도 못했습니다. 딸애가 영화를 좋아하는 건 남편은 전혀 몰랐을 텐데 시아버지는 알고 계셨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그 감옥 같은 집에서 제가 숨구멍이 좀 튀었습니다. 평생 시부모님 그늘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반백수로 산 남편을 누구보다 한심하게 생각하셨던 시아버지는 저에게 항상 미안해하시고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하는 말은 언제나 주의 깊게 들어주셨어요. 시아버지 덕분에 큰딸을 원하는 대학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학교 근처에 집도 얻어주셔서 딸애도 고생 안 하고 대학에 다닐 수 있었죠. 저는 그런 딸이 대견했어요.
저는 국민학교도 간신히 졸업하고 평생 공장에서 미식만 돌리며 살다가 집에서도 제대로 된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살았어요. 딸이 엄마 팔자 닮는다는 말을 제일 싫어하는 저로서는 딸이 저를 닮지 않고 자기 갈 길을 훨훨 잘 날아가는 모습이 마냥 고마웠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영화 감독도 되고 돈도 많이 벌어서 그렇게 평생 저와는 다른 길을 가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저의 바람과 달리 애가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몇 년 다니더니만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로서의 솔직한 마음은 아직 나이도 어리고 하고 싶은 일도 많으니 조금 더 있다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위랑 둘이 너무 좋아서 죽는 모습을 보니 또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런 걸 못 해봤잖아요. 남편이랑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 제 딸만은 사위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평생 행복하게 살았으면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딸은 아들을 하나 낳고 열심히 직장을 다니면서 살았어요. 20대 초반에 지금의 사위를 만나 둘이 알콩달콩 연애하다가 애까지 낳고 10년을 넘게 별말 없이 잘 살길래 저는 당연히 애가 알아서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뜬금없이 찾아온 딸은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그것도 이미 서류고 뭐고 정리가 됐다면서 이제는 둘이 갈라서는 것밖에 안 남았다고요. 사위와 이혼 이야기가 나온 게 벌써 1년 전이라는데 딸은 그동안 한 번도 전화 남편한테 언질조차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싸웠다는 말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는데 어쩌다가 이혼 이야기까지 나온 거야? 이서방이 뭐 잘못했어? 아니면 네가 뭐 잘못한 거야? 요즘 젊은 사람들이야 살다가 싫으면 헤어지는 게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옛날 사람이다 보니 애까지 있는 마당에 이혼하겠다는 딸의 말을 쉽게 넘어가기가 어렵더라고요. 이미 다 정리됐다고는 해도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생각이 바뀔지도 모르겠다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제 말에 대한 대답은 일절없이 딸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기가 막히더군요. 10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뭐가 중요해. 나 이혼 서류 정리되는 대로 혼자 유학 갈 거야. 지금이라도 하고 싶었던 영화 공부 다시 해보려고. 저는 순간 어안이 벙벙해서 말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딸은 뭔가 대단한 억울한 일이라도 겪기라도 한 것처럼 울분을 토해내는데 저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너 지금 나이가 몇인데 공부를 해? 그러고 혼자라니? 네 아들 준혁이는 어떡하고 혼자 유학을 가? 저로서는 딸아이의 말 중 어느 것 하나도 이해가 되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딸은 아무 걱정이 없는 것 같았어요. 내 나이가 뭐 어때서 아직 40도 안 됐는데. 그리고 준혁이랑 아빠랑 산대. 지 아빠가 돈도 더 많고 능력도 있으니까 그러고 싶은 거겠지. 저는 도대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제 머리로는 계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늙고 무식한 제 머리로 정리를 해보자면 딸 말은 사위와 이혼하고 손주까지 사위에게 넘겨준 다음에 혼자 몸으로 외국에 나가버린다는 거였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래? 설마 네가 잘못한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애가 왜 아빠를 따라간다 그래? 그리고 너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애가 있는데 부모로서 함부로 이혼이니 뭐니 네 맘대로 결정하면 돼? 준혁이 이제 초등학생인데 조금만 더 참아보고 애 대학 갈 때까지만이라도 좀 참고 살아. 그때 돼서 네 공부를 하든 유학을 가든 마음대로 하고. 그 순간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딸이 하는 소리는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10년이나 같이 산 남편이랑 이혼하면서 저렇게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말을 하고 자식을 저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건지 제 자식이지만 정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너는 이 엄마가 평생 사는 걸 봤으면서도 그런 소리가 나오니? 나는 네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살면서도 다 참고 살았어. 너 하나 보면서 꾹꾹 참고 살았다고. 자식 앞에서 자식 때문에 참고 살았다는 말은 절대 하고 싶지 않았지만 딸이 하는 짓이 마음에 들지 않다 보니 저도 모르게 말이 막 나왔습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둘이 좋아주는 건 고작 몇 년이고 그 이후부터는 자식 보면서 가족처럼 사는 거죠. 그 전에 내가 가졌던 꿈이니 희망이니 세월 지나면 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딸이 그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딸이 저를 향해 원망스러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쏘아보면서 눈물이 그렁그렁해졌어요. 엄마가 나 때문에 참고 살았다고?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엄마는 엄마 때문에 참고 살았잖아.
아버지가 무슨 짓을 해도 그 집에서 벗어나서 혼자 살 자신이 없었던 거잖아. 딸도 저에게 서운해서 한 말이었겠지만 딸의 말에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나라고 그 집에서 사는 게 좋았는 줄 알아? 나도 엄마만큼이나 지긋자긋하기 싫었어. 내가 지금도 왜 친정이라고 자주 안 가는데 아버지랑 엄마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복한 척 하는 거 소름 돋아서 안 가는 거야. 평소 워낙 말이 없던 딸이 갑자기 저에게 원망을 마구 퍼부어대니 저로서는 무슨 폭격을 맞은 것만 같았습니다. 소름? 너 엄마한테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 엄마가 너한테 뭐 잘못한 게 있다고 그런 소리까지 해? 저는 딸의 울분 섞인 외침 하나하나에 상처를 받아 눈물이 왈칵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남편이고 시어머니 때문에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야 많았지만 그걸 다 버티며 참고 산 건 딸아이 하나 보면서 참고 버틴 거예요. 그런데 그런 딸에게 이런 소리까지 들으니 더 비참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더군요. 엄마는 아무 잘못 없는 것처럼 그러는데 아버지 같은 사람도 참고 사는 엄마 그 자체가 잘못이야. 나는 차라리 엄마가 아버지랑 헤어지고 나가서 살겠다고 했으면 그게 더 좋았을 거야. 이제 와 이런 말 해봐야 뭐해. 암튼 난 이혼하고 이 나라 떠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딸은 이혼이니 유학이니 어차피 저에게 허락받겠다고 온 게 아니라며 자기 할 말만 해놓고 가버렸습니다. 그날 제가 얼마나 불행했는지 몰라요.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자지도 않고 내내 멍하니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무슨 일이냐고 몇 번 묻더니만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혼자 혀를 몇 번 끌끌 차고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런 마음으로 남편과 이야기를 했다가는 제가 남편을 죽여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가 시키는 대로 살았고 결혼해서는 남편과 시어머니라는 장애물을 하루하루 넘으며 간신히 땅을 발에 짚고 살았습니다. 평생 끝나지 않을 마라톤 같던 인생이 이제 마지막에 들어섰다고 생각했을 때쯤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릴 정도의 태풍이 몰려왔습니다. 딸의 이혼과 유학이 저에겐 그 정도로 큰 상처였어요. 그런 와중에 눈치 없는 남편은 역시나 철딱선이 없는 짓으로 저를 쉬지 못하게 했습니다. 보석이가 요즘 사업이 잘 된다고 업종 바꿔보겠다고 하더라. 내가 그래서 보은에 땅 있는 거 팔아서 도와주기로 했어. 딸은 아들까지 뺏기고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쫓기듯 외국으로 떠나는데 남편은 그 와중에도 아들 걱정만 하고 있었어요. 보은 땅을 팔든 말든 언제 나한테 허락을 받았다 그래. 당신이 알아서 해요. 나는 이 집만 있으면 되니까. 저는 욕심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재수없는 남편놈의 재산 같은 거 관심도 없어요. 그냥 지금까지 제가 남편이고 돌아가신 시어머니고 버티며 산 세월에 대한 보답이 이 집 하나면 있으면 돼요. 다른 건 남편이 팔든 씹어먹든 어떻게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남편을 그대로 빼다 박았어요. 외모부터 성격까지 뭐 하나 다른 게 없습니다. 제 아들놈이지만 무뚝뚝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게 딱 똑같아요. 저런 놈을 어떤 여자가 좋다고 할까 했는데 어디서 본인이랑 비슷한 여자애를 데리고 와서 장가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철이 없어요. 둘째 아들이나 며느리나 어릴 때부터 돈 걱정은 안 하며 산 애들인데 결혼해서도 자기들끼리 뭘 잘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내내 부모한테 손만 벌리기 바쁩니다. 며느리가 서울 토박이에요. 어릴 때부터 강남에서 자라서 돈 걱정은 안 하고 살았다는데 애가 좀 사치스럽습니다. 며느리네 친정도 옛날이나 잘 살았지 지금은 바깥 사돈이 대학 교수 퇴임하고 경기도 어디에서 전원생활 중이라는데 크게 도와줄 정도로 여유가 있으신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아들놈이고 며느리고 비빌 언덕은 남편뿐이니 툭하면 애들 데리고 남편을 찾아왔어요. 요즘 물가 아시죠? 제가 버는 거 가지고 애들 학원비 내면서 내 식구 먹고 살기도 힘든다니까요. 그래도 아버지가 여유 좀 있으시니까 우리 애들 학원비는 좀 도와주세요. 이 귀여운 녀석들 남들 다 하는 건 다 하게 살게 해줘야죠. 자, 우리 새끼들 할아버지한테 가서 안아드려. 어린 손주들을 데리고 와서 남편에게 살랑살랑 애교를 부리게 하고 뭐든 하나라도 얻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래 우리 예쁜 새끼들 할아버지가 다 해줘야지. 요즘 텔레비전만 틀면 아주 물가니 어쩌니 애들 교육비가 어쩌니 말들이 많더라. 우리 아들 가장으로서 사는 거 힘들지? 원래 처자집 건사하는 게 다 그런 거다.
이 아버지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손주들 교육비는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딸내미가 첫 손주를 낳았을 때는 거들떠도 안 보고 사위 하는 일에도 일절 관심이 없었으면서 어쩜 저렇게 아들하고 아들네 손주 일에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남편 하는 짓이 미워서 둘째랑 남편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으면 그냥 얼른 자리를 떴습니다. 안 보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그럴 때면 며느리가 꼭 저를 따라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이 집은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너무 예쁘게 잘 지으셨어요. 저도 나이 들면 꼭 이런 집에 살고 싶다니까요. 둘째 아들이랑 며느리가 집에 오는 게 불편한 게 며느리라는 애가 이런 여우도 여우가 없어요. 대학도 좋은 대학 나오고 직장도 좋은 데 다녔는데 그게 다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건지 남편이나 제 앞에서 뭐라도 하나 더 받아내려고 하는데 그게 저처럼 멍청한 사람 눈에도 다 보일 정도로 애가 하는 짓이 여우예요. 결혼할 때도 자기는 다른 건 다 필요 없다고 둘이서 행복하게만 살면 된다고 하더니만 정작 결혼 날짜 잡고 준비할 때는 말이 싹 달라지더라고요. 남편 앞에서 일부러 본인 친구 누구는 결혼할 때 어느 동에 아파트를 얼마에 샀는데 가봤더니 너무 좋았다면서 연신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을 하니 저희 남편 같은 사람이 모르는 척 할 수가 없었죠. 거기다 예단은 무조건 샤넬로 해야 나중에 손해를 안 본다고 대놓고 말해서 샤넬 가방도 2개나 사줬습니다. 그때도 애가 하는 짓이 웃겼어요. 백화점에 저랑 남편이랑 같이 갔는데 끝까지 2개를 들고 결정을 못 하더라고요. 이건 평소에 들기 너무 좋고 이건 특별한 날 들고 나가기 너무 좋은 것 같은데 2개 다 너무 예뻐서 결정을 못 하겠어요. 아버님 어때요? 저 어떤 게 어울려요? 가방 2개를 들고 남편 옆에 착 붙어 애교를 부리는데 제 눈에는 얄미워 보였지만 남편은 아주 살살 녹더군요. 2개가 좋으면 2개 다 사야지 뭘 고민해. 여기요. 이거 2개 다 포장해 주세요. 어머 아버님 너무 멋지세요. 감사해요. 그때부터 알아봤지만 며느리와 아들놈이고 결혼해서 사는 동안 아주 남편 등골을 빼먹어도 다 빼먹을 작정인 것 같더라고요. 며느리는 그나마 다니던 직장도 결혼하자마자 그만두고 아들놈은 갑자기 무슨 의류 사업을 하겠다고 남편한테 돈을 뜯어갔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 사업이 또 잘 안 된다면서 남편한테 돈을 더 달라고 했나 봐요. 저라고 왜 아들이나 남편이 걱정 안 되겠어요. 재산이라고 있어도 다 시부모님께 물려받은 거라 사실 남편이 버는 돈은 없습니다. 그나마 건물에서 나오는 돈으로 둘이 생활하는 건데 아들님이 저렇게 자리를 못 잡고 매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돈을 뜯어가니 저도 걱정이 되기는 했습니다. 애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애한테 전전긍긍해요. 한번 도와줬으면 그걸로 본인이 지지고 볶고 어떻게든 알아서 해야지. 언제까지 도와줄 거예요?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요즘은 애 둘 키우는 게 우리 때랑은 달라. 영어 유치원이니 사립초등학교니 해줄 게 많다니까. 자식이라고 많지도 않은데 부모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지. 아이고 그렇게 자식 생각하는 사람이 딸내미는 외국에서 어떻게 살든 말든 그렇게 관심도 없어요? 평생을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살았으니 늙어서까지 남편과 싸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럴 힘도 없고요. 그래서 웬만한 일은 잘 참고 넘겼지만 자식들 가지고 차별할 때는 저도 욱했습니다. 사람이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으니까요. 계집애가 어릴 때부터 부모 말이라고는 안 듣더니만 결국은 이혼당하고 쫓겨난 거 봐. 본인이 본인 인생 꼬아서 사는 애를 내가 뭐 어떡해? 남편은 변한 게 없었습니다. 다 늙어서 버림받을까봐 슬슬 제 눈치나 보면서 사는 거지 그 속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았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천년만년 살 줄 알았던 남편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어떤 날과 마찬가지로 아침부터 스쿠터를 끌고 동네 산책을 간다고 나간 양반이 밥 먹을 때가 돼서도 들어오질 않길래 전화를 해봤더니만 받지를 않더라고요. 저는 또 어디서 동네 사람들이랑 모여 고스톱이나 치고 있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몇 분 후 전화가 걸려왔는데 글쎄 병원이랍니다. 남편이 스쿠터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나 보더라고요. 길이 워낙 사람이 안 다니는 으슥한 골목이었는데 남편을 친 차량이 그대로 그냥 도주해버려서 몇 시간 동안 길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가 지나가던 사람에 의해 발견돼서 응급실로 실려오긴 했지만 이미 사망했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아침이면 어김없이 일찍 일어나 아침을 간단히 먹고 동네 여기저기를 어슬렁거리며 걸어다니다가 이 사람 저 사람이랑 놀고 술이나 한 잔 걸치고 들어오면 그거만큼 낙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젊어서 다방 여자들을 그렇게 만나고 밤 늦게까지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와도 길에서 한 번 넘어지고 들어온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차에 치여서 몇 시간이나 길에 누워있다가 그대로 죽었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이 나이까지 제가 무릎 수술을 2번이나 받고 당뇨약을 먹을 때까지도 그 인간은 그 흔한 감기 한 번 안 걸린 양반이에요. 제가 몇십 년 동안 욕을 해서 그 인간만큼은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갈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 장례를 치르고 저는 그 큰 집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젊어서부터 이 순간만을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랬는데 막상 혼자가 되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허무하고 허탈하더군요. 집안 곳곳에 남은 남편의 흔적을 보는데 아무것도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죽고 49제를 치를 때까지 남편이 죽었다는 게 실감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49제가 지나고 딸은 다시 원래 있던 나라로 돌아갔어요. 장례 끝나고 바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혼자 남은 제가 걱정되기는 했는지 49제까지 같이 있어주다 일이 있다면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딸이 웬일로 같이 가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도 외국에 나가본 적 없으니까 이 김에 나랑 같이 나가서 살래? 여기 있어봐야 엄마도 혼자고 거기서 나도 혼자니까 그냥 같이 살지 뭐. 저나 딸이나 서로 떨어져 산 지가 오래라 서로 살가운 소리를 못해요. 딸로서는 그 말이 저에 대한 걱정을 최대한 표현한 거겠죠. 저만 여기에 두고 혼자 가기가 아무래도 신경 쓰였나 보더라고요. 저는 딸의 그런 마음이 마냥 고마웠습니다. 아이고, 영어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그 먼데 가서 어떻게 살아. 엄마는 혼자여도 여기가 편해. 걱정하지 말고 조심해 돌아가. 이런 깡시골이 뭐가 좋다고. 그리고 평생 괴롭히던 사람이 죽었는데 뭐가 그렇게 슬퍼서 우울하게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아버지가 돈은 많이 남기고 죽었으니까 엄마도 이제 마음 편히 돈이나 펑펑 쓰면서 편하게 살아.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고. 딸아이 말이 맞았습니다. 저도 남편이라면 치가 떨리고 지긋지긋해요. 이제 정말 그 인간 없이 혼자가 되었으니 제 마음대로 하고 살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를 않네요. 이놈의 몸뚱아리가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요. 몇 년 전 수술한 무릎에 또 뭐가 문제가 생겼는지 너무 아파서 걷는 것도 힘들었어요. 시골에 혼자 있다 보니 도저히 서울에 있는 병원까지 혼자 갈 수가 없어서 둘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하루 쉬는 날 병원에 좀 데리고 가달라고요. 아들은 흔쾌히 알겠다면서 바로 다음날 며느리랑 같이 집에 내려왔습니다. 둘째 아들네와 함께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갔다가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이렇게 힘드신데 앞으로 어떻게 혼자 계시려고 그러세요? 치료받으시려면 병원에도 자주 가야 하니까 그냥 서울에 올라오시는 거 어때요? 저희가 모실게요. 마냥 철이라고는 없게 봤는데 며느리가 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남편 죽고 시골에 혼자 남은 제가 식사는 잘 하시는지 아프신 데는 없는지 매일 걱정했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아이들도 다 크고 여유가 생겼으니 저더러 본인들 집에 들어와서 살래요. 며느리가 저를 모시겠다고요. 겉으로 티를 내진 않았지만 저는 좋았습니다. 사실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좋았어요. 지금까지 마음고생, 몸고생 많이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야 좀 팔자가 피기는 피나 보다 싶더라고요. 그날 이후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아들이 먼저 제 짐이랑 물건을 싹 다 본인 집에 옮겨다 주고 저를 모시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살던 집도 다 팔았어요. 제가 내모레면 80인데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요. 남편을 보니 목숨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정신이 온전할 때 다 정리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이제 식구라고는 딸하고 아들 내외뿐인데 이왕 정리하는 거 땅까지 정리해서 아들에게 다 줬어요. 아들이랑 며느리가 대놓고 저에게 돈을 달라고 한 건 아니에요.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보니 아들이랑 며느리가 돈이 필요하기는 할 것 같아 제가 알아서 준 겁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안 그래도 저희가 급해서 사업을 접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사업 접으면 앞으로 뭘 먹고 살아. 다 늙어서 너희한테 내가 신세 지는 것도 미안한데 그 정도는 줄 수 있지.
알고 보니 아들네 손주가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영국인가 미국인가 어디로 유학을 가고 싶다고 했나 보더라고요. 외국에 나가 공부한다는 게 한두 푼 드는 일도 아니니 둘째가 하던 일을 정리해서 그 돈이라도 줘야 하나 고민하길래 제가 먼저 있는 재산을 줬습니다. 저야 아들하고 사는데 앞으로 돈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더군요. 하마터면 제 인생이 또 한 번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에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물을 마시려고 나가는데 거실에서 아들이랑 며느리가 술을 한잔 하고 있더라고요. 노인네가 괜히 분위기 깨는 것 같아 방으로 그냥 돌아가려는데 그 순간 듣지 말았으면 좋았을 이야기를 듣고야 말았습니다. 여보, 이제 땅 판 것까지 싹 다 받았으니까 저 노인네 요양원 보냅시다. 우리 아들 영국에서 자리 잡으면 우리도 다 같이 영국 가야지. 아무리 그래도 정신이 멀쩡한 노인네를 어떻게 요양원에 보내. 어디라도 아픈 데가 있어야 보내는 거지. 저번에 병원 갔을 때 못 들었어? 노인네 무릎 수술 안 하면 제대로 걷지도 못한다잖아. 내가 진작에 병원에서 연세가 있어서 수술하면 큰일 나서 약만 먹으면 된다고 어머니한테 얘기 다 해놨어. 그냥 두면 금방 걷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을 테니까 그때 바로 요양원으로 보내버리면 돼. 저는 순간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 안 해도 된다고 했다고 하더니만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거기다가 자기 자식을 먼저 외국에 보내놓고 저를 버리고 자기들끼리 갈 생각이었나 보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살 날 얼마 안 남은 노인이라도 하루를 살아도 제 발로 제 집에서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식이라고 있는 것들이 저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속이 말이 아니더군요. 저는 도저히 천불이 나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집으로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은 바로 제 딸이었어요. 딸은 아들네 집에 도착하자마자 캐리어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곧바로 둘째와 며느리에게 달려들었어요. 웃기고들 앉았네. 너희들이 감히 우리 엄마 재산 다 뺏어버리려고 했어? 김보석, 너 정신 차려 이 새끼야. 너 우리 엄마 아들 아니야. 아버지가 밖에서 나온 혼외자라고. 그런 걸 엄마가 기껏 금이야 오기야 키워줬더니만 이게 감히 은혜를 원수로 갚아? 내가 너희들 가만히 둘 줄 알아? 뭐? 엄마가 내 친엄마가 아니라고? 누나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럴 리가 없잖아. 내가 아버지를 왜 그렇게 미워했는지 알아? 내 기억 속의 아버지라는 사람은 매일 아침에 눈만 뜨면 동네 다방이라는 다방 다 돌아다니면서 양쪽에 여자 끼고 다녔어. 내가 친구들하고 시내만 나가면 그런 꼴을 얼마나 많이 받는 줄 아냐고. 말도 안 돼. 그럼 날 낳아준 사람은 누구라는 거야? 누구긴 누구야. 그 다방년들 중 하나겠지. 그깟 더러운 상간녀 내가 알게 뭐야. 말도 안 돼. 형님 지금 거짓말 하시는 거죠? 어머니 재산 우리가 다 가져갈 거라고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그쵸 어머니? 아니죠? 보석씨 어머님 아들 맞잖아요. 며느리는 지금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제게 다가와 매달렸어요. 소영이 말이 다 맞아. 보석이 너 아버지가 밖에서 낳아온 혼외자야. 그 상간녀가 나랑 너희 아버지 모르게 너 낳았는데 도저히 못 키우겠다면서 어느 날 우리 집에 데려왔더라. 어머,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아버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며느리와 아들놈은 자기들이 저지른 일은 다 까맣게 잊어버렸는지 지금 당장 벌어진 일에만 놀라서 허둥거렸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꼴보기가 싫은지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감히 나를 환자를 만들어서 요양원에 버리려고 그래?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니? 저는 둘째에게 다가가 그놈의 뺨을 후려 갈렸습니다. 처음이에요. 딸이야 키우면서 잘못하면 한 번씩 때리기는 했었는데 아들놈을 때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혹여나 제가 진짜 엄마가 아니라는 걸 아들이 알게 되기라도 할까봐 딸보다 더 눈치 보고 신경 쓰면서 키웠어요. 당시에 중학생이었던 딸내미는 이미 아들이 제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어느 날 갑자기 돌이 다 된 애가 동생이라고 나타났으니 한참 사춘기였던 딸내미는 모를 수가 없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딸 말대로 했어야 했어요. 엄마는 도대체 왜 아버지랑 살아?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고 자식까지 낳는데 그게 용서가 돼? 용서는 무슨 용서. 그냥 무슨 일이 있든 나는 나대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너도 앞으로 입 조심해. 보석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네 동생이야.
행여난 누구한테도 보석이 밖에서 나온 애라고 소리하면 안 돼. 알았지? 제가 딸에게 못할 짓 많이 했습니다. 딸도 한참 예민한 시기였을 텐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와중에 저는 제 생각만 하느라 딸에게 평생 숨기고 살아야 한다고 거짓말까지 시켰죠. 저는 못난 엄마입니다. 제 행동에 아들놈이 놀라기는 했는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놈에게도 상처였겠죠. 평생을 친어머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진짜 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니까요. 어쩌면 그게 이 녀석에게 가장 큰 복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둘째가 제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평생 비밀로 안고 갈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이나 그 다방녀는 생각만 해도 둘 다 미웠지만 애는 잘못이 없잖아요. 이제 막 돌도 안 된 애가 누워서 새근새근 잠을 자는데 그 모습이 남편하고 너무 똑같이 생겨서 도저히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는 그 아이가 제 아들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물론 당시에 저에게는 딸밖에 없다 보니 시어머니께서 그 아이를 당연히 우리 자식으로 받아들일 줄 알았어요. 하지만 꼭 시어머니 때문만은 아닙니다. 어미에게 버림받은 아이를 그대로 둘 수는 없었어요. 남편의 아이이니 내 아이다 생각하기로 했죠.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저 녀석은 제 자식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본인에게 재산을 다 주겠다고 했는지 생각도 못하고 저 녀석이 저를 배신하려고 했어요. 그날 이후 저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알아보니 아들이 저를 모시겠다고 속여서 재산을 증여한 거기 때문에 소송을 하면 다시 받아올 수 있다고 하더군요. 얼마 뒤 저는 딸을 주려고 남겨뒀던 건물을 다 팔고 아들에게 줬던 재산도 다 다시 뺏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무릎 수술을 하고 재활을 한 뒤 딸을 따라 캐나다로 갔습니다. 그 사이에도 둘째에게 여러 번 연락이 왔지만 일절 받지 않았어요. 딸이 캐나다에서 대학도 다니고 취직도 하더니만 시민권을 땄더라고요. 저도 딸을 따라 캐나다에 갔습니다. 캐나다에 오기 전까지 많은 고민을 했지만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인생에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그림에나 나올 것 같은 호수가 앞에 보이는 집에 살게 됐거든요. 80을 앞둔 나이에 인생이 좋아봐야 얼마나 더 좋을까 싶었는데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한국에 사는 동안은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끔찍한 일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은 한국과는 전혀 다른 이곳에서 다른 사람처럼 살아보고 싶어요. 여유롭고 우아한 할머니로요. 어쩌면 뒤늦게 꿈을 이룬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딸과 둘이 행복해질 날만을 꿈꿨었는데 이제야 이룬 것 같아요. 둘째 놈은 어떻게 사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괜히 소식을 듣게 되면 키운정이 있으니 마음이 쓰여서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을 것 같아 아예 한국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인연을 끊었어요. 저는 요즘 아주 행복합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인생도 있다는 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 사연을 쓰기 시작했는데 구구절절 제 하소연만 늘어났네요. 여러분은 저처럼 후회만 남는 인생 말고 언제나 즐거운 인생 사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가끔씩 잠이 안 올 때마다 사연에 빠지다 채널을 틀어놓고는 하는데 이렇게 제가 직접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제가 약간 속으로 삭히는 스타일이고 나쁘게 보자면 소심하고 좋게 보자면 차분한 사람이라 이런 사연 참여도 많이 망설였어요. 솔직히 밝히자면 욕이라도 먹을까봐 걱정이 됐고요. 하지만 참을 때까지 나름 참아보다가 터지고 말았던 제 경험담을 한 번쯤은 어딘가에 공유하고픈 마음이 자꾸 들어서 결단을 내렸네요. 사연을 보면 별 기구한 환경에서 자라신 분부터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손꼽히지 않을까 싶은 재력가 분들도 등장을 하시던데 그런 것에서 제 위치를 빗대어 표현을 해드리자면 저는 여러분이 아마 살아오시면서 주변에 꼭 한둘쯤은 보셨을 법한 그런 수준의 환경에서 자라나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밤에 술에 취하신 채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비명횡사하셨습니다. 제 위로는 나이 차이가 9살이나 나는 오빠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고모라는 분께서 오빠를 맡아 키우기로 하시고 데려가셨어요. 제가 고모를 먼 어감으로 표현하는 건 저는 그 이전까지 짧은 생 동안 고모를 뵌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이후로 고모는 캐나다로 이민을 가셨고 당연히 오빠도 함께였으며 그렇게 가족의 연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가끔씩 밤마다 소주 한 병에 쉰 김치 하나를 안주 삼아 드시면서 흐느끼시는 걸 몰래 들어왔죠. 아들 하나라도 먹고 살 걱정은 없을 것 같은 환경에 보냈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남겨진 딸이 불쌍하고 미안하다고 한탄을 해야 하나. 진작에 사이가 안 좋았던 남편이란 냉혈한 교류 한 번 제대로 없었던 매정한 시댁 인간들. 그것들하고 전부 인연을 끊고 살았다면 우리 딸, 우리 서영이 고된 인생을 시작하지도 않았을 텐데 전부 내 잘못이야. 저는 그 흐느낌을 언제나 못 드는 척하면서 이불 속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저희 집은 무척 가난한 편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는 더했죠. 어렸기에 잘 몰랐지만 커가면서 유추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친가 사람들이 전부 자기 밥그릇만 딱딱 챙기면서 살고 온정이라는 게 없는 유형들이라는 것이었어요. 아마 천성이 그랬나 봐요. 저희 집이 어려웠는데도 친가의 친척들은 누구 하나 도와주기는커녕 아는 채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자 그나마 고모가 캐나다로 가실 예정에 저희 오빠를 끼워주셨던 거죠. 참고로 오빠는 친탁을 한 성격이었습니다. 무심하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손해보는 걸 싫어했죠. 능력보다 이상을 높게 잡았고요. 그런 게 완전히 친가 유전이었으니 그걸 고모가 하시고 데려가셨는지는 모를 일입니다. 엄마는 저를 위해 안 해보신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당신의 나이 30대 중반에 저를 낳으셨었으니 결코 젊은 체력이 아니셨지만 그래서 더 고되셨을 테지만 쉬지 않으셨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랐어요. 차마 비싼 준비물 살 돈을 달라고 하기가 망설여질 때가 있어서 그냥 안 챙겨가고 학교에 가서 손바닥을 맞는 걸 선택하는 아이였고 같은 반 여자애들이 전부 유행하던 머리핀이나 액세서리를 하나쯤은 하고 다닐 때 고작 문방구에서 산 방울 머리끈 하나로 사시사철을 의연하게 지내던 아이였습니다. 물론 어린 아이들이 순수하기 때문에 잔인하다는 말처럼 저는 가난과 결핍으로 인해 부족했던 모습들을 친구들에게 지적당하고 놀림당하면서 때로는 괴롭힘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상처받은 티를 내기에는 자존심이라는 게 나름 있어서 괜히 더 꿋꿋한 척을 했었죠. 그러면서 저는 내면이 단단하지만 소심하고 상처가 많은 사람이 되어갔던 것 같습니다. 외가는 워낙 잘 살진 못해서 원조를 딱히 기대할 수는 없었어요. 당장 외삼촌 댁만 하더라도 기초 수급자이셨던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엄마, 저번에 엄마가 이모랑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혹시 이모네 다음 주에 제주도 여행 가? 우리도 제주도 같이 데려가 달라고 하면 안 돼? 그리고 제주도 가실 돈 있으면 우리 좀 도와주시지. 아, 이런 생각하면 너무 염치가 없는 건가? 아니야, 소영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네가 잘못한 건 아니야. 그런데 이모는 외할아버지하고 외할머니를 계속 모시면서 살고 있잖아. 다른 형제들처럼 형편이 아주 어렵지는 않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여태까지 부모를 책임지며 사는 자식으로 지내왔으니 모처럼 제주도에 놀러 간다는 것, 그걸 보면서 잘 됐다, 잘 쉬다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이모가 지금까지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를 다 챙기면서 사셨구나. 아, 내가 왜 이걸 고려를 못했을까? 나는 생각하는 게 너무 좁나 봐, 엄마. 우리 서영이는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착할까? 모르긴 몰라도 네 친구들 중에서 너처럼 이렇게 생각이 깊은 사람은 없을 거야. 엄마 눈에는 우리 서영이가 최고야. 늘 부족하고 변변찮은 이런 엄마라서 우리 서영이에게 늘 미안할 만큼 우리 서영이는 전혀 모자란 게 없어. 그냥 엄마가 다 미안해. 나 엄마한테 그런 소리 들으려고 한 거 아니야. 제발 그런 소리 좀 그만해. 엄마는 다 좋은데 가끔 이렇게 너무 울적하고 자기 비하를 잘하는 것 같아. 그럴 때마다 난 진짜 속상해. 나는 엄마랑 살아서 행복하고 돈이 많이 없어도 괜찮아. 내가 성공하지는 못하더라도 꼭 인생 잘 살게. 엄마는 이 다음에 내가 커서 엄마 같은 결혼하지 말고 꼭 나를 우선으로 아껴주는 남자랑 결혼하는 게 소원이라고 했지? 그 소원도 내가 들어줄게. 그러니까 엄마가 자꾸 나한테 미안해하면서 우울해할 거 없어.
엄마는 감동하셨다는 듯 제 손을 꼭 잡아주셨고 저는 그때 뭉클한 감정이 들었죠. 사실상 연락 한 통 없는 오빠는 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피를 나눈 형제가 지구상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정도로 생각하면 끝이었지만 엄마에게는 친자식이었으니 그 심정이 오죽하셨을까요? 밤에 잠이 안 오실 때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뒤척거리시는 게 오빠를 생각하고 계셔서 그러시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더욱 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이라는 게 왜 뜻대로 안 흘러갈까요? 세월이 흘러 저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우연히 지인의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남편이 처음에는 그저 별다르지 않게 느껴졌어요. 다리를 살짝 전다는 걸 알게 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궁금해지더라고요.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말이죠. 나는 나처럼 군대에서 힘든 일을 겪은 사람도 또 없다고 생각해. 나 군대에 있을 때 아버지 돌아가셨지? 우리 누나가 매형 바람 때문에 상심해서 건물 옥상에 올라가 죽는다고 난리쳐서 엄마 충격으로 쓰러지셨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훈련 도중에 다리를 다쳤는데 제때 적절한 치료를 못 받아서 영영 이쪽을 절게 되었지. 어디 나처럼 힘든 군생활 보내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고 싶네.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이야기 듣기 전에는 그런 사연이 있었을 거라고는 짐작도 못했어. 그냥 수더분하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그런 사람으로만 보였어. 되게 내면이 강한 사람이구나. 내가 본받아야겠네. 다들 내 얘기 듣고 나면 나를 동정하거나 별정 보듯이 쳐다보거나 아니면 부담스러워하던데 이런 반응 보이는 사람은 또 처음이다. 저희는 서로에게 묘한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고 끝내 부부의 연으로 이어졌죠. 저희 엄마도 남편을 괜찮게 보셨어요. 사람은 겉보다 속이 중요하다고 제가 좋다면 당신께서는 상관없다고 말씀을 해주신 이후로 저는 남편에게 마음을 더 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지나간 지금이야 이르러서야 저는 차분하게 생각이라는 걸 해봅니다. 인정을 해보자면 저는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어려운 환경에서도 버텨야 한다는 강박, 힘든 엄마께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착한 아이 증후군, 이런 것들을 쌓아오면서 어쩌면 남편을 보자마자 익숙한 환경의 내음을 맡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더 다채롭게 살아오지 못한 저의 쓰라린 잘못이겠지요. 남편하고 결혼하기까지 딱 거기까지는 모든 게 좋았어요. 문제가 없었죠. 시어머니께서도 저를 반겨주셨고요. 그래, 우리 범준이하고 결혼하기로 했다고? 잘 생각했어. 고마워. 내가 앞으로 며느리 사랑으로는 동네에서 최고로 꼽히는 시어머니가 되어보도록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우리 범준이 잘 좀 부탁할게. 내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착하고 성실하고 인물도 빠지지 않고 정말 괜찮은 녀석이야. 네, 어머님 괜찮은 사람인 거 저도 알아요. 앞으로 잘 살아볼게요.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훈훈한 고부 관계의 시작, 결혼 생활의 시작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흐르자 하늘이 저를 비웃으며 이러더군요. 착각도 유분수라고 말이죠. 남편이 출퇴근을 잘했고 회사에서도 자기 일은 잘하는 모양이었는데 집안일은 정말이지 전부 다 저희 몫이었어요. 열이면 열 전부 다요. 쓰레기하고 음식물 버리러 나가는 일조차 제 몫이었으니 말 다 했다고 봅니다. 하라고 시키면 입으로는 알겠다고 해요. 그래놓고 1시간이고 2시간이 지나도 안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집안일 야무지게 하면서 엄마의 일을 덜어주려고 안달이었던 저는 깔끔하게 해놓는 것에 이골이 났을 정도였기 때문에 지저분하고 더러운 게 너저분하게 널려있는 꼴을 잘 못 봐요. 그래서 꾹 참고 결국에 제가 그걸 정리하면 남편이 눈 동그랗게 뜨면서 꼭 이렇게 말을 했지요. 내가 이따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치웠어? 에이, 그냥 두지. 내가 할 거였는데. 하긴 뭐래? 대체 언제 하려고 했는데? 내일? 모레? 일주일 뒤? 뭘 시키면 제발 바로바로 좀 해주면 안 돼? 바로 하라 그러면 컨디션 핑계 대면서 조금 이따 움직여야 한다고 하는 것도 나는 이제 핑계로밖에 안 들려. 나 가끔 통증 올라와서 약 먹는 거 당신도 알잖아. 그리고 약 먹은 직후에는 정신도 몸도 너무 나른해서 좀 쉬어줘야 하는데 당신은 그거 알면서도 이래? 내가 몸이 편치 않은 사람이라서 쉽게 보고 나한테 이러는 거지? 아니야. 됐어. 그냥 내가 잘못인가 보네.
당신 심기 불편하게 하려고 한 거 아니니까 이쯤 하자. 남편하고의 대화는 잘 흘러갈 때도 있었지만 대체로 삐딱선을 탔습니다. 남편은 괜찮고 무던하게 굴다가도 이따금씩 발끈하기를 잘했어요. 자기 다리가 불편하다는 그 문제에 기인해서 말이죠. 저는 맹세코 단 한 번도 남편의 신체적인 걸 가지고 흠으로 잡거나 장난으로라도 쉽게 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서 그러더라고요. 본인 딴에는 오래 묵은 콤플렉스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거니 하고 제가 양보를 했네요. 결혼하고서 딱 1년 만에 제가 아이를 낳았어요. 임신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예상보다 이르게 아이를 가지게 되었지만 잘 됐다고 단란한 가정을 꾸려보겠다고 그런 다짐을 하면서 행복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남편하고 잘 안 맞을 줄 알았다면 임신에 더욱 신중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결혼하기 전에 봤던 모습하고 결혼하고 나서의 모습이 왜 그렇게 날이 갈수록 간극이 벌어지던지 이래서 결혼은 지독한 현실이라고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암만 그래도 남편하고의 문제는 사소한 걸로 싸우기도 하며 사는 부부라고 여기며 그럭저럭 참아졌습니다. 진짜 배기는 시어머니셨네요. 딸을 낳았으니 이제 아들 하나만 있으면 되겠구나. 둘째는 내년 이맘때쯤에 낳거라. 알았지? 그 나이 터울이 딱이야. 그래야 딸도 아들도 바르게 관계 형성을 하며 자라날 수가 있어. 저번에도 그 말씀 하셨는데요. 어머님, 내년에 낳기에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저희 형편도 그렇거니와 저희가 아직 아이를 2명이나 감당할 그릇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헛소리를 잔잔하게 하는구나. 잔말 말고 계절 바뀌는 대로 임신할 준비나 해. 첫째로 딸 낳았으면 반성이나 할 것이지. 뭘 그리 잘했다고 뻔뻔스럽게 구는 것인지. 결혼 전에 보여주셨던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께서는 지켜본 결과 무척 심한 다혈질이셨어요. 쉽게 울컥해서 크게 화를 내셨다가 이튿날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태연하게 먼저 말을 걸어오셨죠. 그러신 분이 당신의 아들에게는 도통 크게 화내는 법이 없으셨고 저에게는 아주 만만하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 성질을 터뜨릴 대상이 저뿐이었나 봐요. 두문불출하면서 사는 시누이는 다혈질이다 못해서 성격 파탄자였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딸과 가까이 안 지내셨습니다. 저는 갈수록 본색을 드러내시는 시어머니가 섭섭하면서도 매번 할 말이 많았으면서도 되도록 네 하면서 지내왔어요. 긁어부스럼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저는 최대한 고개를 낮추고 예의를 차리려고 들었는데 반대로 시어머니께서는 갈수록 저에게 쉽게 막말을 하셨죠. 저는 거기서 받은 스트레스를 어디다 풀 데도 없고 털어놓을 상대도 딱히 없어서 당연스레 남편한테 다 전달하였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남편 말고 제가 어디 가서 시어머니 얘기를 하겠나요. 그런데 그러면서 남편의 못난 면모를 알게 되었죠. 어느 날 칭얼거리는 아이를 달래다가 일찍 스르르 잡는 날이었는데 잠에서 깨서 물을 마시러 방 밖을 나갔어요. 그랬다가 남편이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걸 듣게 되었죠. 저하고 나눴던 대화를 아주 미주알 고주알 시어머니께 다 고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어머님이 자꾸만 나에게 불만을 품고 계셨구나. 아들을 통해서 얘기를 다 전해두고 계셨으니까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헉! 언제부터 있었어? 다 들었어? 근데 너무 안 좋게 받아들이지 마. 엄마와 아들이 그냥 서로 안부 물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는 것뿐이야. 떠올려낸 변명이 겨우 그 정도야?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내가 어머니 성질을 얼마나 참아하는지 아는 사람이 중간에서 어쩜 이럴 수가 있어? 앞으로는 어머님한테 절대 내 입에서 따로 나온 얘기 전해드리지 마. 고자질 하지 말라고. 알았어. 안 그럴게. 나도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있지. 더 이상은 안 해. 그래 놓고서 안 하기는 개뿔. 이제 들켰으니 막 나가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께 여전히 다 고해 바쳤어요. 이제는 시어머니께서도 저에게 툭 까놓고 우리 아들이 그러던데 라고 포문을 여셨습니다. 진짜 뻔뻔한 사람들 때문에 제가 이상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비정상들 사이에서는 정상이 비정상이라던데 마치 그런 꼴이었죠. 괴팍한 시어머니와 못난 남편, 제가 참는 이유는 아이였으며 제가 의지하는 건 오직 엄마였습니다. 이제 나이가 꽤 드신 엄마는 그럼에도 현업에서 계속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만 일하셨으면 싶었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쉬면 좀이 쑤신다면서 사무실 청소 일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의지가 강했으나 저는 속으로 가슴 아픈 자책을 하고 있었죠.
내가 잘난 딸이었으면 돈이 넉넉했다면 엄마가 일을 계속하진 않으셨겠지. 내가 지지부진하게 살기 때문에 엄마는 혹시나 당신이 나에게 짐이 되실까봐 그게 걱정돼서 일을 놓지 못하시는 거야. 너무 죄송했습니다. 저는 제 평생을 엄마가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자식으로서 큰 도움이 못 되어드리고 있었으니까요. 만약 엄마의 인생에서 제가 없었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오빠가 외국으로 가버렸을 때 저만 아니었다면 엄마는 새 출발을 해서 여유롭게 사셨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제가 엄마의 발목을 잡은 것일 수도 있었죠.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엄마가 엄청 추운 날씨에 일을 다니셨다가 몸살 감기를 크게 앓으셨어요. 나이가 드시니까 이제 그런 것에도 영향을 많이 받으시더군요. 감기가 다 나은 후에도 쉽게 골골거리시며 기력을 잘 회복하지 못하셨어요. 온몸이 쑤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내과에 가봐도 뾰족한 수가 없고 약국에서 영양제를 사 먹어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다 하시던 엄마가 고민 끝에 동네에서 잘 되는 한의원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침을 한번 맞고 오셨는데 꽤 괜찮으셨나 봐요. 엄마, 효과를 봤는데 왜 한 번 가고 마신다 그래? 따로 보약 같은 건 안 지었어? 그런 게 다 돈이야. 그것도 큰 돈. 이제 살만해졌으니까 굳이 더 가서 난리 안 피워도 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엄마, 한의원 다니는데 보태 쓰라고 용돈 좀 아까 넣어놨으니까 그걸로 치료 더 받아. 알았지? 엄마 아프시면 내가 심장이 철렁해야 못 살아. 아이고, 힘들게 번 돈을 왜 나한테 쓰니? 이미 줬다니까. 그럼 고맙게 쓸게. 우리 딸 정말 고마워. 그런 걸로 고마워서 감동하시는 엄마를 보며 저는 제가 불효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착잡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애써 감정을 다스리고 있을 때였어요. 남편이 엄마 이름 물어보더라고요. 저번에 장모님 한의원에 침 맞으러 다니신다더니 그건 어떻게 됐어? 침 맞으셨대? 맞고 좀 괜찮아지셨나? 확실히 다녀오시니까 좀 낫나 봐. 엄마가 한의원하고 잘 맞는 체질이신 건지 효과를 보신 것 같아서 다행이더라고. 약 한 첩도 다려 드셨으면 싶은데 한약은 부르는 게 값이라 부담스럽다고 하시면서 자꾸 거절하시네. 엄마가 그러시니까 내가 속상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해. 그렇다고 대충 보약 아무 데서나 다려다가 드리는 건 좀 그렇잖아. 그치? 직접 한의원에서 상담받고 약을 지으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부담 갖지 마시라고 우리가 도움이라도 좀 드려야 하나? 성의 표시라도? 안 그래도 내가 엄마 쓰시라고 이번에 용돈 드리면서 신신당부 안 빼먹었어. 혹시 돈 때문에 그러신 거라면 걱정하실 거 없이 일단 몸부터 챙기시고 우리한테 돈 내미셔도 된다고. 말뿐인데도 무척 좋아하시더라. 남들은 30만 원이라는 금액 아무렇지 않게 부모님 용돈으로 드리고 그럴 텐데. 그냥 생각이 많아지네. 뭐 30만 원? 진짜? 통 크게 썼네. 나는 기껏해야 20만 원 정도를 생각하기는 했는데. 그래. 아무튼 잘했어. 장모님 건강이 우선이지. 그렇고 말고. 남편의 반응에서 왠지 떨떠름한 기운을 감지했어요. 저는 그냥 생각도 못했다가 들어서 잠깐 놀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말았는데요. 제가 또 아니랬던 거죠. 다음 날이 되어서야 문득 남편의 입당속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뿔싸 싶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요. 이미 남편은 주둥이를 턴 뒤였어요. 시어머니께서 득달같이 저에게 따져 물으시더군요. 넌 뭐야? 너 대체 뭔 생각으로 30만 원이라는 돈을 덜컥 네 엄마한테 보내고 지랄이야? 어머님, 지금 네 엄마라고 하셨어요? 왜 그런 실언을 하세요? 너무 흥분하신 것 같은데 좀 가라앉히세요. 듣기 거북합니다. 실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거북한 건 네가 네 애미한테 마음대로 30만 원씩이나 용돈으로 턱 보낸 걸 두고 바로 거북하다고 하는 거야. 제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건가요? 빠듯한 형편이긴 합니다만 저희 엄마가 요새 건강이 별로 안 좋으신데 거기다 대고 30만 원 못 드릴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님, 어떻게 네 애미라는 천박한 언행을 입에 담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어머님의 다혈질이신 거 익히 알고 있는데도 이건 진짜 간과할 수가 없네요. 하루에 12번도 더 계산기 두드리면서 가계부 착착 써도 모자랄 판에 네가 황당한 짓거리나 일삼고 있으니 내가 네 정신머리 똑바로 고쳐놓을 수만 있다면 천박해지는 게 뭐가 될 수니?
내가 지금 나 좋다고 너한테 이러는 것 같아? 다 너희 위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을 해주는 거야. 30만 원? 그거 쓰기 전에 너 우리 범준이하고 상의는 했어? 이번 달 생활비가 어떻게 되겠다. 이런 거 계산 다 마치고 한 거 맞아? 시어머니의 고함에 머리가 다 아팠습니다. 이쯤 되니까 저는 이런 상황에서 그래, 내가 잘못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좀 더 치밀하고 철저했어야 했는데 괜히 부주의해서 남편이 시어머니께 또 전부 고자질하도록 만든 안일한 제가 잘못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좋게 생각하려고 애도 써봤죠. 시어머니께서 억척스레 구시느라 지금 저러시는 거구나 이렇게 여겼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끔찍히 위하시는 분이니 돈 나가는 게 남편의 고생과 같은 거라고 느끼셔서 크게 화가 나신 거라고 속으로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그때 시어머니께 대충 그냥 죄송하다는 식으로 둘러대고 마무리를 했어요. 앞으로는 더 제 자신이 부주의하지 않으면 된다고 여기면서요. 주둥이 가벼운 남편은 그냥 이거 가지고 잔소리하기도 싫더라고요. 이런 남자를 배우자로 맞은 제 팔자가 지독히도 박복하다고 스스로를 비웃었네요. 그런데 이렇게 참고 또 참고 산 제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곧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시어머니 생신이었던 건데요. 저는 자칭 효자인 남편이 알아서 시어머니 생신 아이디어를 내길 바랐습니다. 제가 저희 엄마 용돈 30만 원 드린 것 가지고 남편의 고자질을 겪고 시어머니의 타박을 받았으니 시어머니의 생신은 그냥 남편이 알아서 해결해 보기 원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예상치 못하게 먼저 생신 선물을 지정하셨습니다. 그걸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나는 너희들한테 거나한 거 요구할 생각이 랑 없어. 거창한 선물 그런 거 받아봤자 뭐 하겠니? 서로 부담만 되고. 그런 거 가만 보면 실용성이 하나도 없지. 올해는 그냥 현금만 받고 치우련다.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마. 그게 너희들한테도 좋잖아. 저희는 뭐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최대한 맞춰드리는 거죠. 어머님 혹시 저번 일로 저한테 삐지셨다거나 그러셔서 거창한 거 안 받겠다고 하시는 건 아니죠? 그러면 저 너무 마음 불편해서요. 내가 그깟 일로 왜 삐지니? 너도 참 별 이상한 걱정을 다 하는구나. 정말 솔직히 그 순간 시어머니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돈만 들이고 치우는 그런 생신이 될지는 미지수였지만 어쨌든 말씀이나마 그렇게 해주셔서 듣는 입장으로는 썩 나쁘지 않더라고요. 자꾸 그 끔찍히 아끼시는 아들을 두고 며느리인 저에게 이런저런 연락을 다 하시는 시어머니의 면모만 봐도 생신 때 더 고생해야 하는 쪽이 남편이 아니라 저인 것은 너무나도 자명했으니까요. 그간 남편은 시어머니 생신 때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이런 축하 인사만 멋쩍은 표정으로 드리면 그게 효도를 다하는 거였고 미역국부터 잡채까지 음식 차리고 뒷정리하고 드린 선물에 대한 각종 잔소리 같은 의견을 들어드리는 것도 제 몫이었지요. 이번에야말로 남편에게 많은 걸 전가할 심산이었지만 어찌됐든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반가운데요. 순간적으로 30만 원을 떠올렸다가 그래도 생신인데 아니지 싶어서 50만 원까지 액수를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도 말했더니 괜찮아 하더라고요. 순전히 제 짐작이었지만 제가 엄마께 용돈으로 드린 30만 원보다 큰 액수라서 흔쾌히 괜찮은 느낌이었네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제 예상을 뛰어넘는 액수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어머님 지금 10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너 왜 그렇게 놀라니? 네가 놀란 것은 내가 더 놀랐다. 제가 솔직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50만 원 정도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2배 액수가 나오니까 제가 깜짝 놀란 거죠. 수중에 100만 원도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이게 현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좀 될 수밖에 없네요. 뭐가 부담이야? 너는 네 시어머니 생신인데 부담 같은 걸 우느라 마음이 드니? 100만 원 가지고 이러는 며느리 세상 처치에 너밖에 없을 거다. 어머님 왜 또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 엄마 30만 원 드렸다고 저한테 되게 뭐라고 하셨으면서 솔직히 100만 원은 3배 이상인데 너무 큰 금액 아닌가요? 그거랑 이거랑 어떻게 같니? 어? 하여간 이 똘추 맹추! 시어머니께서 발끈하셨는데 거기에서 저는 몇 배로 열이 받았습니다. 갑자기 죽었다 깨어나도 그 100만 원 못 드리겠더라고요. 남편에게 당장 그랬죠. 시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그 금액 못 맞춰드린다고요. 저희 형편이 현금 100만 원 뚝딱 쓸 만큼 넉넉하지 않았으므로 남편도 동의는 되었을 거예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군요.
그런데 금세 입술이 대빨 나와 있었어요. 못 드리겠다는 건 알겠는데 당신 왜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엄마가 요구 못할 걸 요구한 거야? 그냥 원하시는 걸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 당신 반응이 너무 서운하고 섭섭하다. 서운할 것도 많고 섭섭할 것도 참 많다. 남자가 왜 그렇게 그릇이 작아? 매사에 아랑이 간장 종지만한 것 같아. 뭐라고? 당신 지금 내가 몸 성치 않은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고서 이러는 거지? 갑자기 얘기가 왜 그렇게 튀어? 그 피해 의식 좀 제발 버려. 그리고 몸이 딱히 성치 않은 것도 아니잖아. 세상에 얼마나 몸 불편한 사람들이 많은데 당신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제발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지 좀 마. 애가 크면서 뭘 보고 배우겠어? 그러자 남편이 반박은 못하고 입술만 한참 실룩거리면서 씩씩거리더군요. 제대로 삐진 모양이세였는데 그걸 보니까 저는 저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당초에 이 결혼 생활 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싶은 원초적인 의문이 들었어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께서 노발대발 하셨다는 게 웃긴 대목이에요. 제가 간신히 속을 누그러뜨리려 애를 쓰고 있었건만 그걸 다 수포로 돌려놓으셨죠. 야! 이 망할려나! 네가 뭔데 내 아들 기를 죽여놔, 어? 우리 범준이가 목소리가 기어들어가서는 나한테 너랑 살기 힘들다고 우는 소리 하더라. 얼마나 기가 죽었는지 말도 제대로 못하더만. 우리 범준이 몸 좀 아픈 거 가지고 너 그걸로 사람 우습게 보고 얕잡아봤다면서? 이 못돼 처먹은 것 좀 보게? 너 진짜 내 손에 죽고 싶어? 내가 네 애미한테 30만 원 턱 내놓고 시어머니 생신에는 100만 원 주기 싫어서 용을 쓸 때부터 이것이 요즘 싸가지가 제대로 죽었다는 걸 알아왔음이야. 너 어디 한번 내 손에 죽어봐라. 계속 듣다가는 귀가 썩을 것 같아서 멋대로 통화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가워진 제 이성을 느꼈어요. 갑자기 지금까지와는 다른 느낌으로 사리 분별이 되면서 걸핏하면 발작해대는 다혈질 막말 대장 시어머니나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있는 고자질쟁이 마마보이 남편이나 다 상관이 없어졌어요. 이들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 하나로 귀결이 된 후였거든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부르짖는 돈이라는 거 입금해 드리기로 했어요. 물론 단위가 많이 달랐지만요. 시어머니께 1원씩 입금해 드리면서 보내는 사람 이름에다가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곱게 안 늙었으면 곱게 뒤지기라도 하세요. 이렇게 말이죠. 그걸 받아보신 입장에서는 입에 거품 무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번호를 차단했더니 시어머니께서는 득달같이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어요. 늦은 저녁 시간이었는데 어리둥절한 남편 옆에서 저는 태연하게 시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100만 원 달라고 그랬더니 나에게 10원을 줘? 그것도 1원씩 나눠서 개소리까지 얹고? 이런 개 싸가지 없는 년을 다 보았나? 너 이리 와. 가만히 안 둘 거야? 아이고, 그러다가 뇌혈관 터지겠어요. 조심 좀 하세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몸이 불편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그런 아들한테 감명까지 받고 싶으신 거 아니잖아요? 시한폭탄이 따로 없는 딸 도움도 못 받으시면서 이제 본인 건강은 본인이 챙기셔야죠. 저는 빼주세요. 당신 며느리 안 할 거고 당연히 당신 아들 부인도 이제 안 할 겁니다. 저는 제 아이의 엄마만 할 거예요. 뭐라고? 아니 이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네가 설마 우리 범준이하고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시어머니께서는 분노하시던 것도 접어주고 당황하셨고 남편은 너무 놀랐는지 사례가 들려서 콜록거리느라 얼굴이 금세 시뻘겋게 되었어요. 저는 제 인생 최대의 오점인 두 사람을 바라보며 능청스럽게 어깨를 으쓱 해주었습니다. 전에 없이 당당하고 뻔뻔한 저의 모습에 많이 당황하신 건지 시어머니께서는 돌연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으셨어요. 남편은 당장에 말도 안 된다며 현실을 부정했죠. 이혼이 애들 장난이야? 당신 지금 왜 이래? 화가 나서 천지분간이 안 되는 모양인데 제발 애를 생각해. 이혼이 어디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줄 알아? 왜 안 되는데? 이혼할 수 있는 이유 차고 넘치는데? 당신의 엄마를 봐. 지금까지 나에게 일삼은 언행만 하더라도 나 충분히 이혼 소송 걸만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당신, 내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당신은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정신이 아픈 사람이야. 계속 같이 살다가는 나도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겁이 나고 애도 자기 아빠 보면서 안 좋은 거 닮아갈까 봐 무서워. 도저히 같이 못 살겠어.
좋은 말로 할 때 최대한 평화롭게 이혼해줬으면 해. 저는 차분하게 할 말을 했고 시어머니께서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제 멱살을 잡으셨습니다. 감히 제가 먼저 이혼을 운운했다는 것이 무척 모욕적이라는 얼굴을 하고 계셨어요. 남편은 넋이 나가서는 자기 엄마를 말려서 제 편을 들지도 못하였고 제가 힘으로 자기 엄마를 뿌리치는 걸 막지도 못하였어요. 이도 저도 아니었던 거죠. 이런 남자였습니다. 광란의 시간이 지나간 이후 남편은 이혼을 못 해주겠다고 나왔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어떤 구석 한 가지를 알고 있었기에 그걸 이용했어요. 제가 시어머니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남편, 저랑 이혼하고 나면 분명 새 출발할 수 있을 거라고요. 주변 여자들한테 인기가 항상 많았다는 헛소리도 얹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 생활이 더욱 힘들었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을 얹었건만 시어머니께서는 넘어가셨어요. 이혼하고 나면 다시 며느리 구하기가 힘들어질까봐 그게 걱정된 거였는데 내가 우리 태준이를 과소평가했구나. 그래, 더 좋은 여자가 생길 테지. 지금 뭐가 아쉬워서 이혼을 안 해주겠어? 애 딸린 이혼남이면 새 출발하기 힘들 테니까 아예 애 데리고 꺼져버리면 최고인 거지. 엄마, 근데 그렇게 되면 내가 매달 양육비를 이 사람한테 보내줘야 하는데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 액수가 부담스러워지면 어떻게 해요. 황당하고 무례한 모자는 제가 있는 앞에서 저딴 대화를 잘도 나누더라고요. 남아있던 일말의 정마저 떨어지게 해줘서 되려 고마웠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만 없었으면 남편하고 계속 잘 살았을 텐데 라는 의미 없는 가정을 속으로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사라졌어요. 모전자전이라고 자기 엄마 닮아서 똑같이 별로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네요. 제 아이의 아빠로 살게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양육비는 보내줘야지. 그런데 그거 못 줄 것 같으면 지금 각서 쓰고 갈라서자. 앞으로 죽을 때까지 애를 안 보고 살겠다고, 안 찾겠다고 그거 각서 써. 돈인지 자식인지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야. 그래? 정말이야? 내가 각서 쓰면 진짜로 양육비 안 보내도 되는 거 맞아? 진짜지? 무릎이 없기다? 세상에, 이런 찌질한 놈도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시 곱씹어봐도 놀라울 따름이네요. 저는 다른 거 다 차치하고서라도 제 인생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란 이 두 존재를 더는 참아주고 싶지 않아서 이혼을 감행했고 더 바랄 것도 없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향해 글러먹은 것이라며 욕을 하셨고 제 인생이 망할 것이라고 보셨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이혼하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좋았던 것 같아요. 역시나 이혼이 성립되고 나니까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후련하더군요. 전혀 아쉽지 않았다는 게 스스로도 신기했어요. 다만 엄마께 죄송한 마음이 컸죠. 엄마, 못난 딸이라서 미안해. 앞으로 어떻게든 내가 아이하고 잘 살아볼게. 아니야, 우리 딸 잘했어. 뭘 어떻게 하든 나는 우리 딸 편이고 응원하는 거 잊지 마. 엄마가 없었으면 나는 이혼까지 갈 용기를 못 냈을지도 몰라. 근데 내 뒤에는 결국 엄마가 있다는 걸 아니까 결단을 내렸던 거지. 엄마, 나 사실은 아이를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 참고 살았던 것 같아. 그게 내 본심이었던 듯 싶네. 아이도 중요하지만 네가 더 중요한 거야. 네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게 살지. 서영아, 앞으로는 지금까지보다 더 행복해질 테니 그렇게 믿고 살아보자. 내가 함께 도와줄게. 엄마란 존재는 무엇일까 싶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저 떠올리기만 해도 바라보기만 해도 눈물이 날 것 같은 존재이더라고요. 제가 제 아이에게 그런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저희 엄마가 더욱 존경스럽게 느껴졌죠. 엄마가 아이를 봐주셔서 제가 일을 마음 놓고 다닐 수 있었어요. 정말 열심히 일상을 살아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인지 예상 가시나요? 제 친오빠요. 어릴 적에 떨어진 이후로 소식조차 모르고 살았던 그 존재 말이에요. 갑자기 엄마에게 연락을 해오더니 엄마와 저를 보려고 찾아왔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찾아뵙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엄마, 제가 공부를 좀 오래 해서 직장도 늦게 잡았고 결혼도 늦게 했는데 지난달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난 제 자식을 보니까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 꼬맹이였던 제 동생도 떠올랐고요.
엄마의 연락을 받기 싫다고 사춘기 시절에 괜히 철이 없어서 객기로 고모께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사실은 그 이후로 후회를 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서훈아, 우리 아들 울지 마라. 네 잘못 아니야.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아줘서 고맙다. 말쑥하게 차려입은 오빠는 시종일관 무심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뜨거운 눈물을 흘리더군요. 참 묘한 광경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오랜만에 본 것이라 어색했는데 현연이란 이상하더라고요. 단 몇 시간 만에 저는 오빠와 저와 친남매라는 게 금세 와닿았어요.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아버지의 모습에 겹쳐 보이는 것이라든지 저와 눈매가 아예 똑같이 생겼다든지 하는 것들을 보면서 남들과는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어색함이 금방 풀린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오빠는 다시 출국을 금세 앞두고 있었으니까요. 캐나다와 프랑스, 미국을 오가며 지냈더라고요. 고생도 많았지만 지금 현재는 자리를 잡아서 꽤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새언니는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영어보다는 한국어가 편한 재미고표였어요. 그래서 오빠도 내내 우리나라에서 산 사람처럼 한국말을 잘하는 건가 싶었네요. 남들보다 많이 냉정한 성격을 지닌 오빠가 엄마와 저를 찾을 생각을 한 건 분명 새언니의 영향도 큰 것 같았습니다. 전화통화만 몇 번 한 게 전부이지만 굉장히 다정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더라고요. 새언니의 이모할머니 되시는 분은 한국에 거주 중이셨는데 공교롭게도 엄마 댁과 아주 가까이 살고 계셨어요. 그걸 이후로 종종 교류를 하게 되었죠. 형편이 무척 좋으신 분이었는데 어린아이 웃음소리가 듣기 너무 좋다면서 엄마가 제가 일하는 동안 아이를 데리고 그 댁에 놀러 가면 엄청 반겨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셨지요. 여기서 또 인연이 생겨났어요. 새언니의 이모 할머니, 그분과 평생을 친하게 지내오셨다는 절친이 계셨는데요. 이 절친분께서 저희 예비 시어머니가 되셨습니다. 이분의 막내 아들과 제가 교제를 하게 되었거든요. 어쩌다 이렇게 흘러왔는지 모든 게 신기하고 얼떨결한 따름이에요. 저는 처음에 거절을 했었지만 자꾸만 저에게 돌진하는 그의 마음을 계속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서 받아주었고 연애는 생각보다 진지하게 이어졌어요. 어느새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결혼 이야기까지 오가고 있더군요. 유복한 집안에서 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막내 아들이 왜 저 같은 여자하고 이러는 것인지 암만 해도 안 믿겨서 저는 내심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예 대놓고 예비 시어머니께 여쭈어 보았어요. 제가 애 딸린 이혼녀라는 거 정말 개의치 않으시는 거예요? 저는 좋은 형편에서 자라지도 살아오지도 않았고 기껏해야 전문대 나와서 최저임금을 주는 직장만 전전해온 게 전부인데요. 명문대 나오고 외국 유학까지 다녀온 대기업 다니는 막내 아들을 고작 저 같은 사람하고 맺어주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우리 막내가 좋다고 하는데 내가 뭘 어쩌겠어.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이지. 부모는 그저 자식이 좋아할 때 같이 웃어주고 슬퍼할 때 같이 울어주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최후의 저지선에서 든든하게 자식의 등을 지켜주며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절대 그 안으로 들어가 개입하면 안 돼. 그리고 솔직하게 말을 해보자면 나는 우리 사용이가 엄청 마음에 드는걸? 내 며느리가 되어준다면야 나야 고맙지. 그 말씀을 듣고 제가 하마터면 눈물을 왈칵 쏟을 뻔했는데 간신히 참아냈어요. 저도 한 아이의 엄마로서 반드시 이렇게 여유로운 속내를 가진 엄마가 되겠다고 이 순간 다짐했습니다. 급할 건 전혀 없었고 결혼은 천천히 준비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모든 게 순조로운 일상. 어느 날의 주말 오전에 저는 예비 신랑의 차를 몰고서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어요. 장을 일찍 봐서 맛있는 건 만들어다가 아이하고 셋이서 피크닉 놀이를 점심때 나갈 작정이었거든요. 생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지어져서 오늘 하루도 참 행복하겠다는 예감을 하면서 문득 옆을 쳐다봤어요. 4차선 도로에서 막 신호 때문에 멈춘 직후였습니다. 그런데 웬 화분을 파는 노점상 앞에서 옥신각신하는 손님들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딱 보니까 화분을 구경하다가 그걸 깨먹어서 주인과 손님들이 실전을 벌이는 상황 같았어요. 문제는 그 손님들이 제가 아는 얼굴이라는 것에 있었죠. 조수석 창문을 쭉 내리자마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서 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뭡니까? 지금 내가 그깟 5,000원 물어주기 싫어서 이러는 걸로 보이세요?
혹시 내가 다리 좀 불편하다고 그거 보고 지금 나를 우습게 여기시는 겁니까? 전 남편의 못난 모습에 고개를 절레절레하고 있을 때 그 옆에 있던 전 시어머니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러자 긴가민가하는 표정으로 무척 놀라시더군요. 제가 큰 소리로 외쳤죠. 여기서 다 뵙네요. 그간 잘 지내셨어요? 세상에, 네가 뭔 일이야? 이 삐까뻔쩍한 차는 다 뭐고? 너 어디 로또에 당첨됐니? 당황해서 외치시는 동안 전 남편은 헐레벌떡 차에 가까이 다가오더니 뒷좌석에 반쯤 열린 창문으로 아이를 확인했어요. 아이가 뒤에 타고 있었거든요. 전 남편이 창문 사이로 다급하게 그러더군요. 아빠야, 아빠! 우리 귀염둥이 아빠 알아보겠어? 그러자 아이가 그 즉시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사리 손으로 잘도 버튼을 눌러서 창문을 올려버리더라고요. 전 남편이 당황해서 뒤로 자빠지기 일보 직전인 모습을 저는 웃음을 꾹 참으며 쳐다보았습니다. 어느새 옆으로 함께 다가와 있는 전 시어머니까지 모자 둘이서 여전하다 못해 전에 없이 행세까지 남루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전 남편을 향해서 혀를 끌끌 차준 제가 전 시어머니를 향해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쳐주었어요. 화분 얼마 안 하는데 그냥 물어주세요. 제가 예전에 드린 돈도 있잖아요. 10원이요. 그거 보태 쓰시면 되겠네요. 그럼 저는 가볼게요. 일정이 바빠서요. 마마보이 아들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차가 앞으로 나아갈수록 사이드 미러를 통해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이 작아지더군요. 전 시어머니 그분이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시고 이내 부축하려고 들던 전 남편까지 그 옆에 쓰러지듯 앉아버리는 광경이 그대로 보였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제 인생에서 존재감이 계속 작아질 테고 사라질 예정이었죠. 그건 제 인생에서 최고로 통쾌한 드라이브였습니다. 지금의 저는 제가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알면 까무라칠 사람들과 새로운 인연을 쌓아나가며 존중과 존경을 드리고 싶은 시어머니와 저로 하여금 내조의 여왕이 되고 싶게 만드는 사랑하는 남편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